스포츠사회학 2019년도 기출문제 풀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를 보시면 보류조항, 최저연봉제, 샐러리캡, 트레이드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내용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스포츠 사회학 문제라고 보기 좀 힘든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류조항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내용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답 먼저 보여드리면 보류조항 1번이 정답입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일정 기간 선수들의 자유로운 계약과 이직을 막아 선수단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보류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최저연봉제는 내용을 보시면요. 연봉의 여러분들 최저임금 아시죠?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인 선수의 연봉 협상력을 줄여 선수단 운영 경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다. 아니겠죠. 신인 선수나 말 그대로 최저 연봉제를 정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번은 샐러리 킵입니다. 선수 개인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연봉 상한선으로 선수 간 연봉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캡이 뭡니까, 여러분들? 캡 우리가 챙이 있는 모자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팀에 대한 모자를 씌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팀은 엄청 부자이고 B는 가난한 팀이라면 A팀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게 셀러리 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다음은 트레이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선수가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기 위해 구단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에게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게 관련된 게 트레이드가 아니고요. 이건 자유계약 제도, FA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습인데요. 보류 조항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선수들의 자유로운 계약과 이적을 막는 제도이고요. 그래 안정적이겠죠. 두 번째 자유계약 제도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일정 기간 활동 뒤에 다른 팀에게 자유롭게 이적하는 제도죠. 선수 입장에서는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웨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등에서 선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또는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 제도에서 하이팀에 우선권을 주는 일을 우리는 웨이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최저연봉제 설명을 드렸고요. 샐러리 캡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라는 것은 구단이 선수와 선수 혹은 선수와 금전을 교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신인 선수 드래프트 제도가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각 팀이 뽑고 싶은 신인 선수를 지명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적으로 읽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디플로의 미디어 이론은 이렇게 나와 있죠. 미디어 이론이죠. 자, 미디어 이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요. 미디어의 영향력과 스포츠의 소비 행태는 연령, 성, 사회계층,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의 구성원에게 획일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래 위가 다 동일한 의미인데 밑에 부분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보기 1번 개인차 이론, 2번 사회범주 이론이다. 3번 사회관계 이론이다. 4번 문화 규범 이론이다. 사실 한국어 문제로도 이건 치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사회범주 이론이죠. 위에 보면 연령이니 성인이 사회계층 결혼 여부들이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의 이 사회 구성원을 범주를 나눌 수 있는 기준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나눠놓고 나면 획일적으로 이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게 되겠죠. 나머지 이론들도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범주라는 건 카테고리가 바로 연령성, 사회계층, 결혼 여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차 이론인데요. 소비자가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자입니다. 핵심적인 단어죠.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매스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미디어를 통해 해결 가능한 욕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카치와 구레비치, 비례, 로이
이런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인지적 욕구, 인지적 욕구할 때는 지자를 크게 읽으셔야 되고요. 정의적 욕구할 때는 말 그대로 정의입니다. 정. 도피적 욕구는 피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통합적 욕구는 합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핵심적인 용어는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자라는 부분이죠. 방금 시험 문제, 방금 문제와 동일한데요. 사회 범주 이론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미디어에 대하여 상이하게 반응하는 하위 집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고요. 스포츠의 소비 형태가 성별, 연령, 사회계층, 교육 수준 등의 특정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의 구성원에게 획일적으로 미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죠. 색깔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는 카테고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별, 연령, 사회계층, 교육 수준 등도 어떤 카테고리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범주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의 구성원에게 획일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상호관계 이론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했으면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비공식적 사회관계가 개인이 미디어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태도를 수정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미디어의 해석 및 선택 역량에 중거 집단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스포츠 소비자 역할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정립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디어를 통한 개인의 스포츠 소비 행태는 중요 타자 혹은 주요 타자의 가치와 소비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용어는 relationship, 관계란 용어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타자는 중요 타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관계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계약에 의하지 않은 관계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규범 이론입니다. 미디어가 현존하는 사상이나 가치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강조하며 소비자는 이러한 규범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취한다는 주장입니다. 관념이 스포츠를 보도하는 매체를 통하여 선택적으로 주입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포츠 소비는 가치 있는 여가 활동이다.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걸 하나의 관념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스포츠 소비 유형은 대중매체의 스포츠 취급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즉 선택적으로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탄환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꼭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이게 슈람이 제창한 매스 미디어 효과에 대한 최초의 이론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은 수동적인 존재로서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자율적이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의 의도가 획일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중에게 효과를 미친다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스 미디어의 메시지에 아주 약하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마법의 탄환 이론 혹은 피하 주사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워드는 매스 미디어 효과에 대한 최초의 이론이고 의도가 획일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중에게 효과를 미친다는 이론이 바로 탄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스포츠와 계급,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뭐 약간 이론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학습이 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브루디웨의 계급론에 따르면 골프는 상류 계급의 스포츠로 분류된다. 자, 우리가 풀고 있는 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죠. 베블레는 계급론에 따르면 상류 계급이 스포츠에 참가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이름이 베블렌이라서 제가 베블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유한 계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계급론에 따르면 운동선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에 속한다. 어떻습니까? 자, 4번 베번의 계층론에 따르면 프로스포츠에서 감독과 선수의 사회 계층 수준은 연봉 액수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뭘까요? 정답은 3번이죠. 운동선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았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들이고요. 즉
마르컷에 따르면 운동선수는 자신의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피지배 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습 이론인데요.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우선 칼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구분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생산수단이라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재산, 신분, 권력 등의 추가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정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계급론과 계층론, 계급과 계층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의 사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그림처럼 계급보다는 계층이 더 많겠죠. 돈은 많은데 뭐 이래서 항쟁이 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라도 얼마든지 일반市民보다 훨씬 더 가난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계층론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계급론 같은 경우는 경제적 생산수단, 토지, 자본에 관련된 것이 키워드고요. 그리고 계층론 같은 경우는 계급,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지위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르디에가 있죠. 제가 설명드렸죠. 아비투스, 습관이란 용어에 어떤 그런 용어를 습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의 habit이랑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어떤 아비투스와 사회적 계급적 등급이 서로 호응해서 생기는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어떤 체화된 혹은 객관적 상태의 문화자본 혹은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통제가 존재하는데 투자나 화폐자본, 물리적 생산수단, 노동력 뭐 이런 정도가 있으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베블은 효과라고 있습니다. 베블렌이 한 건데요. 돈을 쓸 필요가 없는 물건을 구매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이건 심리학적인 부분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계급론을 주장한 게 베블렌 혹은 베블런인데요. 유한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한이라는 것은 있을 유자에 한가할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가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영어로도 레즈라는 용어가 나오죠.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계층에 대한 계급을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베블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시적 소비를 하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최근 학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측면과 고용, 생활 양식이나 소비 패턴 같은 문화적 요인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뭐 문장을 읽어드리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쉴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12번입니다.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법 중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나 팀이 스포츠 경기 자체를 뛰어넘어 특정 집단을 대리 또는 대표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뭘까요, 정답은? 여러분들 처음에 상징, 통일화, 조작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뭘 의미할까요? 그 중에서 바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란 용어가 등장하죠. 이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징은 대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동일화는 일체와 감정이입 이런 걸 담고 있고 조작하는 효과 극대화입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건 거짓 자체로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대리 또는 대표 이것은 바로 상징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미나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어리석은 백성이 된다는 뜻인데요. 지배계층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 등을 강화 혹은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피지배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에 대한 불안감 등을 없애는 정책이고요. 전두환 정부의 3S 정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13번 코클리가 제시한 일탈적 과잉 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행과 특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림을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죠. 몰입규범, 구분짓기 규범, 인내규범, 도전규범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몰입규범 운동선수는 경기에 헌신해야 하며 이를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번 구분짓기 규범 운동선수는 다른 선수와 구별되기 위해 자신만의 경기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3번 인내규범. 운동선수는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도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4번 도전규범. 운동선수는 스포츠에서 성공을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2번이죠. 구분짓기 규범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구분짓기 규범은 운동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는 차별될 수 있는 탁월성을 보여야 한다는 규범입니다. 선수 혹은 일반인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거 설명은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고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정상적 행동, 동조가 있고 왼쪽에는 과소동조, 오른쪽에는 과잉동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잉동조도 일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소동조는 규범을 무시 거부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과잉동조는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감독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들 하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탈에는 과소동조에 해당하는 일탈에는 명확한 내용들이 있죠. 폭력행위부터 해서 음주까지 이르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과잉동조,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죠. 몰입규범, 경기에 집중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내규범은 위험이나 고난을 감수하는 것들, 그리고 구분짓기 규범은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전규범은 성공을 위해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내용들, 절대론적 접근, 상대론적 접근 이런 내용도 함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 이론이 존재한다든지, 그리고 스포츠 일탈의 원인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화면으로 암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14번 크로제스의 여성에 대한 남성 선수의 폭력과 남성 스포츠 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지역사회는 남성 선수의 폭력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처벌한다. 2번 여성 선수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함께 공동체성을 나누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3번 폭력이 남성다움을 확립하고 여성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4번 폭력이 남성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크로제스의 이론은 바로 폭력이 남성다움을 확립하고 여성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믿음이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보세요. 남성 선수의 폭력성과 남성 스포츠 문화와의 관련성이죠. 이 내용 자체가 남녀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독해력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남성 선수와 스포츠 폭력인데요. 이제 크로젯은 여성 선수에 대한 남성 선수의 폭력과 남성 위주의 스포츠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선수들 사이에서 폭력 행위가 자신의 남성다움을 확립하고 여성 선수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전략이라고 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 선수를 상대로 하는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남성성과 스포츠 폭력이 있는데요. 폭력, 남성성,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 이러한 등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격렬한 신체 접촉 같은 폭력 사용이 진정한 남자로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격렬한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스포츠에서는 고통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폭력을 하나의 전략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폭력적 행동에 가담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15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레오나르드의 스포츠 사회화 이론은 무엇인가? 한번 내용을 보면 되고요. 이 학자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A 고교 농구 감독은 팀 훈련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과 벌을 활용한다. 상벌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B 선수는 다른 팀 선수가 독특한 타격 자세로 최다 안타상을 획득하자 그 선수의 타격 자체를 관찰하여 자신만의 것으로 발전시켰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사회학습이론, 2번 역할이론, 3번 증거집단이론, 4번 근거이론. 정답은 무엇이죠? 정답은 사회학습이론이죠.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다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과 벌이고요. 그 다음에 타격 자세를 관찰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스포츠 사회화 이론들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사회학습 이론은 강화, 코칭, 관찰 학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앞에 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할 이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준거 집단 이론이 있죠. 여기도 규범 집단, 비교 집단, 청중 집단이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문화적 특성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학원 스포츠라고 쓰고 어떻게 읽는다고요? 학교 운동부 스포츠라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교실 공간과 분리되어 합숙소와 운동장에서 주로 생활하며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간다. 또한 그들만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지만 일반 학생들과는 이질화되고 있다. 뭘까요? 1번 승리지상주의 문화, 2번 군사주의 문화, 3번 선문화, 4번 신체 소외 문화. 정답 뭘까요? 이 문장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선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는 학원 스포츠는 학교 운동부를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신체 소외가 무엇인지, 군사주의 문화가 무엇인지, 성리지상주의 문화가 무엇인지 뜻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 그렇죠? 바로 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만의 이질감, 그들만의 바로 리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섬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복습 얘기했습니다. 학원 스포츠는 운동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쭉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문화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승리지상주의 문화, 이기면 그걸로 족하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군사주의 문화입니다. 규율이라든지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들이 포함되고요. 선문화가 있습니다. 외부와 격리되고 폐쇄성이 있죠. 그리고 신체 소외가 있습니다. 소외라는 것은 수단화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선수를 수단화하는 것이죠. 자, 다음 17번입니다. 스포츠의 상업화에 따른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국어 문제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1번 스포츠는 미디어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을 때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2번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스포츠 콘텐츠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3번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존할수록 미디어의 스포츠에 대한 통제력은 감소한다. 4번 미디어는 상업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스포츠 규칙의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어 문제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통제력이 감소하지 않죠. 더 증가하겠죠. 자, 복습하면 이건데요.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앞에 밑자가 빠졌네요. 미디어와 항상 스포츠를 이렇게 양쪽에 두고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스포츠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화면을 멈춰놓고 쭉 읽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인지 혹은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이 두 가지는 한 이불을 듣고자 하는 부부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공생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점부터 이해를 하시면 좀 복잡한 지문이 나와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스포츠 세계화와 민족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1번 냉전시대의 스포츠 세계화는 민족주의를 약화시켰다. 2번 민족주의는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스포츠 세계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3번 제국주의 시대의 스포츠 세계화는 식민국가의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번 스포츠에 대해 내재된 민족주의적 속성은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읽어보면 문장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나머지는 다 틀린 질문들이고요. 스포츠 세계화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세계화에 관련된 내용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화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문화 민족주의, 방금 민족주의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잡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제가 단어만 불러드렸는데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계화가 뭐 그러면 개념이 뭔지 좀 떠올라야 되고요. 미국화, 문화, 민족주의, 복잡성, 불평등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가 이해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인데요. 이것도 제국주의, 민족주의, 종교 그리고 테크놀로지 발전이 있죠. 이런 것들도 개념이 뭔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자유주의 확대, 스포츠 노동 이주, 그리고 글로컬라이제이션, 다른 말로 세방화라는 하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9번입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씀드렸죠.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번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한다. 2. 스포츠 현상을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3.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서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적 개념을 적용한다. 4. 선수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인간 내면의 특성 및 과정을 설명한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정답은 4번입니다.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이 바로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습은 이건데 자, 설명을 드리지 않고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자, 하위 분과학문이고요. 그리고 사회학이 스포츠 영향을 미치죠. 이론과 연구 방법을 스포츠 현상에 적용하고 일반 사회 구조에서 스포츠의 행동 요인과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0분인데요. 스포츠와 사회계층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계층은 불평등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국어 문제입니다. 1번 수직이동은 한 팀의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같은 대우를 받고 이적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직인가요? 2번 개인 이동은 소속 집단이 특정 계기를 통하여 집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3번 수평 이동은 팀의 2군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가 1군으로 승격하여 이동하는 것을 경우를 말한다. 4번 세대 간 수직 이동은 운동선수가 부모보다 더 많은 수익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히 국어 문제죠. 수직 이동이 뭔지, 개인 이동이 뭔지, 수평 이동이 뭔지, 세대 간 이동이 뭔지 이런 것들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한국어 독해력 문제입니다. 복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 방향은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 기간은 세대 간 이동이 있고 세대 내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주체는 개인 이동과 집단 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이런 조합에 의해서 어떤 개념을 갖다가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2019년도인가요?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